네, 안녕하세요. 아틀란타의 박민정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딸과 지금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아들이 있고요. 아이들을 참 감사하게 재밌게 키웠어요. 사실은 한 10명쯤 낳고 싶었는데 둘만 낳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 제가 이제 한 30년 피아노 가르쳤고 한국에서도 영재 아이들과 자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저의 셋째처럼,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팀을 이제 이렇게 아틀란타에서 같이 이끌고 있는데, 저희 팀의 모든 아이들을 저의 셋째처럼 그렇게 관찰하면서, 때로는 또 제가 선생님으로서 조언도 주면서, 때로는 선배 엄마로서 또 경험도 나누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어린이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걸로 상담을 하고 돈을 받았던 그런 또 직업이었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처음 해보는 강의인데요. 아이들 면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룰 거고, 이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두뇌와 또 엄마들이 관심 있어 하는 성장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강의가 아주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어려운 강의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적절히 눈높이를 맞춰서 어려운 얘기를 쉽게, 그리고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학술적인 이야기들도 그림을 많이 넣어서 한번 재미있게 해볼 테니까요.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여기서 오늘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실천해야겠다 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여기서 내가 못 알아듣는 얘기는 무엇이며, 하고 싶지만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야. 왜냐면 아이와의 관계부터 엄마가 리더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자녀가 엄마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만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서 강의 이후에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초대한 분들과도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건강한 아이를 만드는 엄마의 선택, 우리 아이 면역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볼 건데요.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다룰 주제는 면역이고요. 그리고 최신 이 면역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장 건강이 면역과 왜 관련이 있고 중요한지, 그리고 면역과 장 건강이 좋으면 키 성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두뇌까지 관련이 있다는 거를 실제적인 경험과 또 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물 공기도 중요하죠. 우리 면역에. 그래서 물 공기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 그리고 도움이 되는 보조제들 한번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 면역력 체크하는 항목을 좀 점검해 볼 건데요. 한번 스스로 우리 아이는 여기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3개 이상이면 우리 아이 장내 환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혹은 이미 무너져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1년에 4-5번 이상 우리 애는 감기 걸린다.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꼴은 감기가 걸린다는 얘기죠. 두 번째, 아토피, 비염, 천식 중에 하나를 앓고 있다.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있거나 아니면은 비염, 계속 킁킁거리거나 알러지성 비염을 거의 사계절 내내 달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세 번째,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밤 10시 이후에 자는지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고요. 네 번째, 아침밥이 엄마가 먹여 보내기는 하지만 뭔가 영양이 불균형하고 부실하다. 나 이렇게 먹이면 안 되는데 하는 약간 길티 필링이라고 엄마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먹이면 안 되는데 맨날 계란 부쳐서 김 싸서 이렇게 어제 남은 국이랑 주면 안 되는데, 혹은 식빵에 잼 발라서 이렇게 대충 먹고 가면 안 되는데. 다섯 번째, 최근 1년 사이에 우리 아이는 항생제를 2번 이상 복용했다. 엄마들 기억할 수 있으시죠? 여섯 번째, 편식이 심하고 다양한 채소를 잘 안 먹는다. 발효식품은 잘 안 먹을 거예요. 엄마들이 우리 애들 야채는 안 먹어도 과일은 잘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내 장내에 얼마나 다양한 세균이 사는지가 장 건강의 지표입니다. 그럼 다양한 세균이 산다는 것은 다양한 채소, 다양한 먹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하루의 스크린 타임이 2시간을 넘는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요. 아이들이 병물 하나 정도, 물론 병물로 마시면 더 위험하지만 하루 한 3잔, 그 이상을 잘 넘어가지 않는지. 이 중에 3개 이상이라면 심각하게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강의 진행할 거예요. 면역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면역의 특성, 특히 어린이 면역이 선천과 후천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생애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장건강하면 항생제 이야기를 또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생제의 두 얼굴이라는 다른 강의가 있지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짚어만 보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자꾸만 항생제를 먹는다 하는 분들은 항생제의 두 얼굴 강의를 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의학의 관점에서 본 장건강. 요즘 아주 핫한 단어죠. 마이크로바이옴은 과연 무엇이고 프로, 포스트 바이오릭스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확하게 아주 쉽게 짚어드릴 거고요. 장과 면역, 성장, 두뇌 이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그래서 물과 공기도 정말 지혜롭게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우리 아이 면역 관리하면 좋을지 그래서 도움이 되는 식생활과 추천 제품들 아이들 건강하게 안 아프게 키운 엄마들의 추천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 체크리스트와 마무리 메시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섹션 1 면역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요. 면역은 우리 몸의 정교한 방어, 감시, 기억 시스템입니다. 방어와 감시는 선천 면역이고요. 감시와 기억은 후천 면역으로 가요. 자, 첫 번째, 복잡한 학술적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 외부에서요, 우리 몸에 세균도 침투하고 바이러스도 침투하고 내부 독소와 외부 독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들도 비정상적으로 자꾸 변이가 되죠. 그건 알고 계시죠? 아이나 어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하고 빨리 그거를 해결하는 그 시스템이 면역이에요. 하루에 5,000개 이상의 비정상 세포가 면역 세포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데요. 내 면역 세포가 많고 힘이 세면 잘 지키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곧 생명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OX 퀴즈 또 해볼게요. 감기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효과가 없습니다. 감기의 99%는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다른 거죠. 항생제는 세균, 박테리아에만 효과가 있고요. 괜히 항생제를 남용하면 오히려 장내에 있는 유익균만 파괴되는 거 알고 계시죠? 두 번째, 면역력은 태어날 때 결정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틀려요. 면역력은 물론 우리가 선천 면역이라는 게 있지만 후천적으로 면역은 얼마든지 키워질 수 있습니다. 후천 면역은 경험, 식습관, 장내에 내가 어떤 세균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평생 개선될 수 있죠. 세 번째,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감기 예방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이거 헷갈리시죠? 감기 예방 될 것 같은데 맞아요. 하지만 비타민C가 단독적인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아연, 징크라든지 비타민 D 그리고 프로바이오릭스와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힘이 세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 면역의 특성을 선천과 후천으로 한번 볼 텐데요. 도대체 선천 면역이란 무엇이고 후천 면역은 뭐지? 알듯 말듯 하실 거예요. 자, 선천 면역은 쉬운 말로 국경 수비대 같은 거예요. 우리 그 동네에 경찰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왜 아예 이렇게 국가 예산을 짜서 만들어준 그 경찰과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내 몸에 원래 갖고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출동하는 면역체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럼 무릎에 상처가 나겠죠. 그러면 그 상처 부위가 빨개지고 부어오르면서 딱정이가 진단 말이에요. 요거는 선천 면역이에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넘어져서 첫 번째 방어벽인 피부 장벽이 이제 으스러지죠. 없어지고 벗겨지겠죠? 그러면 많은 박테리아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이제 백혈구, 호중구 이런 것들을 내보내서 외부의 침입자들을 대응하는 거예요. 요때 당연히 이제 그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빨갛게 부어오르겠죠. 전쟁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 몸에 군사가 힘이 세면 빨리 이기겠죠. 그러면서 딱딱하게 딱쟁이를 이제 혈소판을 내보내서 딱쟁이를 안 치고 그리고 이 싸움은 끝이 납니다. 내부에 이미 침입한 박테리아들은 또 내 몸에 대식세포들이 잡아먹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방어벽은 그 갖고 있는 국경수비대는요. 점막이에요.
피부에 끈적거리는 점막과 코 속의 점막 이런 것들이 벽돌 담 역할을 해서 외부 침입균들을 막아내는 거죠. 세 번째는 대식세포, 백혈구인데요. 침입한 세균을 바로 삼켜버립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이렇게. 내 몸에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이렇게 잡아먹어요. 순식간에. 너무 고맙죠.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가장 감동스러운 먹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NK세포가 내 몸에 원래 갖고 태어나는 세포예요. 내추럴 킬러 세포입니다. NK가 내추럴 킬러. 그래서 24시간 내 몸을 순찰하면서 내 몸의 세포가 이상세포로 변이가 됐을 때 그걸 또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영상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 파란색이 변성세포고요. 빨간색이 내 몸을 지키는 NK세포입니다. 이렇게 이상세포들을 쫓아가서 죽임으로 내 몸을 지키는 너무 고마운 파수꾼이죠. 이 세포들의 반응 속도는, 이 선천면역의 반응 속도는요, 수분에서 수시간, 즉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어린이도 선천면역은 비교적 잘 작동을 해요. 그런데 후천면역은 뭐냐면 경험으로 훈련된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이 있어야만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두에 한번 걸리면 다시 걸리진 않죠. 잘. 물론 그 이후에 또 다른 병으로 오긴 하지만 이거는 후천면역이 기억을 하고 감시하다가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이제 막아내는 거죠. 너 한번 만났던 애야. 나 너 알아. 그리고 물리치기가 쉬운 거예요. T세포, B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적의 얼굴을 기억하고 항체를 생산해내서 그걸 이제 물리치는 거고요. 반응 속도는 처음엔 좀 느리지만 처음에 이제 이걸 만나고 내가 면역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다시 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 장내 세균이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튼튼하게 있냐가 핵심 포인트고 이게 훈련 교관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면역 이꼬르 장건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아직 훈련 중이죠. 그래서 어른보다 더 자주 아플 수 있지만 심하게 앓고 지나가냐 아니면 앓는 듯 많은 듯 지나가냐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내 장내 세균총이 얼마나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얼마나 이 훈련을 잘 시키냐에 따라서 앓는 듯 많은 듯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면역의 골든타임을 생후 3년까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엄마가 임신 중에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엄마가 갖고 있는 세균이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면역 주사 맞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때 엄마는요. 오메가3와 엽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을 필수로 꼭 드셔주셔야 돼요. 사실 한국영재교육원에서는요. 엄마한테 오메가3 먹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아이 학원비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엄마가 챙겨 먹으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엄마의 스트레스와 혹시 산모가 항생제를 먹었을 때는 태아의 그 세균총, 장내 세균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에는 조심하셔야 될 게 많고요. 아이가 출생 직후에는 자연분만을 할 경우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세균 목욕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유익균들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엄마가 모유를 먹였을 때 유익균의 먹이와 유익균을 동시에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엄마의 모유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초유는 정말 면역 항체가 가득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유식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다양한 식품을 조기에 노출을 시키죠. 예전에는요. 너무 일찍 다양한 걸 먹으면 알러지가 온다는 학설이 더 우세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는 학설은 그렇지 않다. 태아의 장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을 더 일찍 먹는 것도 괜찮다는 연구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조기에 도입하라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된장, 간장을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발효식품을 어떻게 먹일 거냐는 이제 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는요. 장내 유익균 종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고요. 1살에서 3살이 될 때까지는 장내 균총이 거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항생제를 한 번만 투여해도 세균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복구를 하려면 아이가 살아온 세월의 3분의 1, 3살짜리 아이라도 사실 1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장내 세균총이 무너진 걸 복구하는데 그럼 3년 동안 공들여 만든 것을
무너뜨려서 다시 1년이 걸릴 수 있고, 만약에 1살, 2살 이전에 먹었다면 더 치명적이겠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항생제를 줘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해서 항생제를 분별력 있게 사용하고 혹은 안 먹일 것인가도 알아야 이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의 습관이 평생의 면역력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를 제왕절개했고 모유가 안 나와서 분유를 먹였고 애가 항생제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총체적 난국인 거죠.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프로바이오릭스로 적극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자연분만해서 모유 먹은 아이들도 그리고 항생제를 안 먹은 아이들도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3종 세트를 다 갖고 있다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항생제를 과다 복용하면 면역 약화는 물론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요즘 아이들부터요. 자가 면역 질환이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한테는 있을 수 없었던 뭐 다발성 경화증이나 갑상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까지, 그리고 심지어 소아 류마티스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게 항생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요 면역 질환과 사회적 이슈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뭐 생각했던 그런 초가공 식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적인 걸 좀 보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4대 면역 질환인데요. 반복되는 감기가 문제예요. 미국의 어린이 연평균 감기를 앓는 횟수가 한 6번이나 그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최근 1년간 감기를 6번 넘게 앓았다. 한 2달에 한 번씩은 감기를 앓았다. 그러면 얘는 이제 지금 평균보다 윗도는 거죠. 그보다 안 걸리는 애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이러스성 감기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장내 유익균만 파괴한다는 거죠. 얻을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감기는 세균성 질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방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면역 비타민을 잘 챙겨주셔야겠죠. 물론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 물론이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릭스와 아이들에게 항체와 효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단백질 공급이 중요한데 고기 단백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백질의 두레박 이론을 보면 씨앗에서 얻는 것들, 곡물에서 얻는 것들, 그 다음에 육류에서 얻는 것과 식물에서 얻는 것, 이런 것들이 골고루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 엄마들은 쉽게 아이들에게 계란과 고기를 주고 단백질 공급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균형이 맞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감기가 잦다는 것은 우리 아이 장내에 세균들이 불균형하다 혹은 모자라다라는 뜻이에요. 아토피 피부염도 점점 급증하고 있죠. 사실 지금 통계로는요, 미국 소아의 약 13에서 15%라고 하지만 사실은 훨씬 많아요. 통계 이상으로 훨씬 많고요. 이거는 장과 피부의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장내가 불균형하면 가장 먼저 피부 점막, 또 피부 안쪽에 이 혈액이 또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피부에 염증이 생기죠. 이게 아토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다른 것들로 또 당연히 연결되고 이어지고 더 심각해질 수 있죠. 소아 아토피의 30%는 또 식품 알레르기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는 애들은 뭘 조금만 잘못 먹어도 확 올라오고 약간 면역이 떨어져도 확 올라오고 감기 기운만 있어도 눈이 빨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역은 한꺼번에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오메가3 염증 질환이고 장내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투탑 이제 영양소죠. 장염도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죠. 신학기 초기에 항상 스토막 바이러스와 열감기와 뭐 어린아이들은 수족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아토피를 갖고 오죠. 이 장염은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가 주 원인인데 이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엄마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열나고 애가 늘어지고 토하고 설사하고, 그런데 장이 약한 아이일수록 더 자주 걸리고 더 심하게 앓습니다. 장염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당연히 항생제를 주죠. 그런데 유해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요. 유해균까지 다 박멸시킨단 말이에요. 장내 환경을 멸균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유익균이 없어지면서 면역균도 박멸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장내 환경 무너지면서 면역은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장내 환경을 재건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죠. 아토피를 포함하는데요. 면역세포가 내 몸을 적으로 잘못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단백질이 많은 파트를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원인이 가장 그 유력한 것이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장벽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허물어지고 열려지고 느슨해지면서 염증 물질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내 피도 탁해지고 그리고 피부 장벽부터 무너지고 이런 것들인데 항생제를 남용한 것들이 이렇게 리키것 신드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단백질과 면역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을 위협하는 두 가지 신종 이슈가 있는데 그 초가공 식품이라고 하죠. 뭐냐면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예요. 뭐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 과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뭐 소세지, 시리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아이들이 섭취하는 하루 칼로리의 절반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큰 문제죠. 음식에서 건강하게 영양과 칼로리를 얻어서 아이들이 면역체도 잘 형성하고 장 건강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들로 또 이 희성장과 두뇌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짜 음식 혹은 정크 쓰레기 음식들을 통해서 음식이 아니죠. 쓰레기들을 통해서 칼로리를 얻으면서 질병을 함께 얻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장내 미생물이 급감하죠. 나쁜 균들만 자라나는 거예요. 유익균은 줄어들고 이러면서 당연히 만성 염증이 옵니다. 아토피, 비염, 천식이 악화되고요. 그래서 엄마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애가 왜 갑자기 아토피가 심해졌지? 얘 왜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기침하고 콧물을 줄줄 흘리지? 얘 어제 안 좋은 거 먹었구나. 얘 요즘 며칠 과자 계속 먹었구나. 이거 아시잖아요. 장벽이 손상되면서 장누수가 오고 자가면역 질환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2025년 작년이죠. 미국의 마하 보고서에서 아동 건강이 악화되는 핵심 원인이라고 이 초가공식품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들 장바구니 담는 것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주부들이 두 가지 인더스트리에 기여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푸드 인더스트리에 기여를 하죠. 아무거나 막 사서 이 초가공식품을 점점 발전시키고 두 번째는 그걸 먹은 아이들과 식구들이 병에 걸려서 그 다음에는 메디컬 인더스트리 병원에 가게 되면서 그 의료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거죠. 진짜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가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서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냐부터 가족의 건강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ADHD와 자폐 같은 것들을 또 들 수 있는데요. 뭐 다음번에 또 강의해 주시겠지만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소아의 ADHD가 매년 한 10%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보다 훨씬 높아요. 사실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장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90%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유추가 되시죠. 장이 건강하고 좋은 균이 많은 애들은 감정도 안정되고요. 애가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도 좋아요. 만약에 장이 좋지 않다면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질 거고 아이들의 감정이나 집중력이 안정되지 않겠죠. 유익균이 감소하면서 도파민, 동기부여하는 호르몬과 그다음에 가바, 아이를 안정시키는 호르몬 두 가지가 다 부족해져요. 그럼 애는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가 성질만 이상하고 진짜 부리지 않아야 될 때는 막 애가 혈기를 부리고 정말 의욕을 나타내야 될 때는 애가 축 처져 있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게 다 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으로 뇌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누수, 리키것 신드롬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당연히 뇌까지도 염증이 가요. 그러면서 ADHD가 악화된다는 너무나 슬픈 보고예요. 진짜 음식 좀 잘못 먹였기로서니 이렇게 뇌까지 망가질 줄은 차마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우리 엄마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알고 먼저 실천하고 가족들에게 어플라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수의 지방산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단수의 지방산이 뭐냐면요. 짧은 사슬 지방산이에요. 짧은 사슬, 그러니까 short chain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뇌 신경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지방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뭐 DHA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완화시킬 수 있다. 장 건강을
장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이런 오메가3 같은 것들이 뇌까지 당연히 연결된다는 보고는 이제는 이제 뭐 상식이죠. 우리가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장 얘기를 하면 항생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균을 박멸해서 면역을 약화시키는 악순환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항생제 내성이에요. 이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거든요. 항생제가 뭔지는 아시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확히는 몰라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SBS 스페셜에서 항생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기생충 같은 거 생기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야 그건 구충제고 암 걸렸을 때 면역력 떨어졌을 때 먹는 게 항생제래요. 이렇진 않죠.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한다면 먹을 수는 있겠죠. 상처 부위에 균이 끼지 못하도록. 항생제가 애들 약 먹을 때 좀 심하게 감기 걸리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죠. 감기에 먹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서 너무 심한 기침을 해서 목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나고 여기에 이제 상처 부위에 뭐 손상이 돼서 막 가래와 고름이 낀다. 그러면 먹을 수는 있겠죠. 좀 다른 얘기예요. 이분만 정확하게 아셨어요. 수술하고 나서 덧나지 않게 하는 게 항생제 아니에요? 네. 항생제는요. 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로 다른 균을 죽이거나 그 나쁜 균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약인데요. 참 많은 분들이 난 항생제 뭔지 몰라요. 그거 바이러스, 감기 같은 거에 쓰이는 거 아니에요? 틀렸죠? 세균성 질환과 바이러스 질환에 모두 쓸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아닙니다. 세균 감염 질환에만 쓰는 게 항생제니까 사실 항생제를 먹을 찬스는 정말 먹어야 할 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4분의 1 이하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잦은 감염에 사실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리고 사실 뭐 중이염이나 장염도와 가벼운 증상에는요. 항생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자연 방어 물질도 있고 그 면역균들을 키워주는 그런 뉴트리션들을 넣어줄 때 그럴 때 사실 이겨낼 수 있는데 너무 쉽게 항생제를 처방해서 유익균과 유해균을 동시에 박멸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상기도 감염, 이 감기는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감기가 2차적으로 세균에 합병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서요. 사실 항생제가 필요 없지만 일반 병원에서 2차 세균 감염인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인지 뭔지 그냥 항생제를 미리미리 잘 몰라서 투여했다면 약간의 죄지만요. 이게 별로 필요 없는데도 그냥 병원의 어떤 이익과 의료 산업을 위해서 그냥 처방을 했다면 이건 좀 너무 심각한 문제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엄마들이 아이의 보호자로서 별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받아서 아이에게 먹였을 경우 장내 균총은 붕괴되죠. 그리고 유해균만 증식하고 장 누수가 발생해서 면역이 흔들려요, 당연히. 왜냐하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장은 면역 생산 공장인데 공장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공장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면역체라는 생산물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애는 계속 아픈 거예요. 면역이 없으니까 계속 아픈 거죠. 실제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경우 감기, 독감, 콧물감기, 삼출성 중이염은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 이럴 때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항생제를 처방받고 무분별하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12번 항생제, 11번 항생제를 먹은 아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염을 앓고 나서 항생제를 먹었는데 장 환경이 회복되기 전에 항생제를 계속 또 먹으니까 면역균들이 계속 죽고 그래서 이 아이의 병원 기록을 보니까요. 이게 1년 동안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받아온 기록이에요.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균관지염, 알레르기 비염, 뭐 편도 비대, 알레르기 천식, 상세불명의 천식 뭐 이러면서 얘는 1년에 11번 항생제를 먹은 거죠. 엄마가 이제 깨달았어요. 항생제를 늘 먹어왔으니까 항생제를 안 먹으면 애가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치료가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자가 면역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면역이 없어요. 장이 박멸됐거든요. 왜? 항생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생후 6개월 이내에 항생제를 먹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내가 멸균되면서 알레르기 천식의 위험이 40% 이상 증가하고요. 이걸 회복하는데 12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리고 CDC에서
10명에 3명은 사실 항생제 처방 안 해도 됐었던 건데 그냥 줘서 먹은 거야 라고 말했다면 사실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항생제를 처음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가게에서 쉽게 이 페니실린 처음 개발하신 거죠. 이걸 살 수 있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세균이 약물에 노출되므로 내성을 갖게 될 것인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연간 다제 내성균 사상자 수가 감염된 것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사망을 하는데 나머지 분들도 차근차근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몸에 더 이상 들을 항생제가 없다는 거예요.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지금 CDC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국가 안보의 문제래요. 전쟁처럼요.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고 감염이 돼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전혀 없고 아무 방법이 없는 환자들이 병원에 줄줄이 있으며 예전에 아예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과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한 페이 더 프라이스를 너무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항생제와 이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감염이 내가 항생제를 먹은 것만으로 오남용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외에 또 우리는 병원에 갔다가도 감염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생제 내성균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2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에서도 항생제 내성균들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숨쉬고 물 마셔도 걸릴 수도 있다는 무서운 얘기고 육류 섭취를 통해서도 감염되죠. 왜냐하면 소, 닭, 돼지한테도 항생제를 투여하잖아요. 사료에도 주고 주사로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내가 직접 먹지 않은 항생제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서 내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심지어 이런 가축의 배설물들을 거름으로 줘서 유기농으로 길렀다고 생각하는 그 채소와 과일들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게 실제 보고입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다진 고기로 패티를 넣어서 햄버거도 먹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생제가 무너뜨린 이제 최대한 항생제 당연히 먹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내가 모르는 경로를 통해서도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장을 회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를 계속해서 꾸준히 드셔주셔야 되고요. 만일 우리 아이가 항생제를 먹었다. 그러면 항생제를 복용한 후에 2시간 후에 프로바이오틱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장내가 이미 멸균됐거든요. 빨리 좋은 균을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계속 이 면역 약화의 악순환을 겪을 거기 때문에 항생제 먹었으면 한 2시간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넣어주고 항생제 매일 먹이잖아요. 처방 받아오면 항생제 먹고 또 프로바이오틱스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장이 완전히 멸균되지 않도록 유익균이 살아있도록 복구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하게 하래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요즘 김치 안 먹는 애들 너무 많아요. 된장 청국장 이런 애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발효식품을 매일 주지? 집에서 담근 간장도 없는데. 근데 발효식품은 왜 중요하냐면 점막을 지키는 면역 단백질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아까 제가 선천성 면역에 피부 장벽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점막을 그 선천성 면역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점막을 지키는 면역 단백질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발효식품이 도와준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발효식품을 어디서 어떻게 먹을 거냐. 제가 쉽고 빠르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뒤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식이섬유 파이버를 충분히 섭취하래요. 왜냐하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네 번째는 포스트바이오틱스로 장벽을 강화하래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지? 제가 설명드릴 건데 포스트가 3-in-1으로 내 몸에 같이 이제 잘 갖추어질 때 최고의 면역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항생제를 먹었다. 그러면 한 4주에서 8주, 한두 달 집중 관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매일 꾸준히 정상화시켜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아주 시원하고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계속 듣고 계시죠? 하지만 내가 이게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일단 장 건강이 면역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더 짚어드리는데 장은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는 가장 큰 면역기관입니다. 장점막,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장벽, 외부 병원균을 차단하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뚫리거나 허물어지거나 힘이 없어지면 외부 병원균이 쉽게 내 몸으로 들어오면서 염증을 일으키겠죠. 장내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예요. 면역세포의 발달과 기능을 조절합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 마이크로바이옴, 내 장 안의 어떤 생태계를 말하는 거예요. 면역 반응의 균형을 유지하고 염증을 조절하고 병원균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그럼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당연히 면역 나빠져, 자가 면역 질환, 뭐 알러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건데,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수조 개의 미생물 집단입니다. 특히 장내에는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서식을 해요. 그리고 하나의 생태계,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어요. 장내 세균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냐. 큰 숲일수록 다양한 동물이 살잖아요. 사슴도, 노루도, 다람쥐도, 너구리도, 뭐 여러 가지 여우도, 이런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듯이 내 장이 아름답고 풍성할수록 장내 세균도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건강한 장은 알고 계시다시피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미만의 비율을 유지할 때, 밸런스드가 맞아졌을 때 최적의 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던 거는요. 정말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체수가 많고요. 내 기분이 우울하면 장도 함께 반응해요. 반대로 장 환경이 안 좋으면 기분도 우울해져요. 요 뇌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가요. 내 몸에 비타민 K와 B12를 직접 만들어서 몸에 공급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균이 그냥 유익균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건강한 부산물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 올리고당 같은 것들인데 얘가 먹이를 공급해 줘야만 좋은 유익균들이 잘 살 거 아니에요? 프리바이오틱스가 없으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도요. 굶어 죽죠. 그래서 좋은 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키우면 고양이 밥을 계속 주고,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 밥을 계속 주고, 금붕어를 키우면 금붕어 밥을 계속 줘야 얘네가 안 굶어 죽듯이 내 몸에 좋은 유익균을 잘 키우려면 그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계속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프리와 프로가 합해져서 이제 몸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대사 활동의 그 결과물이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프리와 프로가 만들어낸 산물이죠. 얘는 우리 몸에서 직접 당장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면역을 강화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고 항염, 항산화 기능을 하면서 장벽을 튼튼하게 보호하면서 다양하게 우리 몸의 건강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숄체인 지방산이라든지 효소, 비타민,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K나 B12 같은 것들, 유기산 펩타이드 다양하게 만들어내요. 포스바이러스가 중요하죠. 근데 요게 만들어지려면 결국 프리와 프로가 있어야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프리랑 프로를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포스트까지 같이 먹어야 돼?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가 고파서 숨 넘어갈 것 같아.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쌀 씻고 밥 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쌀 씻고 밥 짓는 동안 벌써 애가 까무러쳤어. 배가 고파서. 그렇기 때문에 당장 포스트바이러스 먼저 넣어주는 거죠. 밥 한 숟갈 먹고 너무 배고프니까 뭐라도 지금 입에 물고 씹어가면서 쌀 씻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먼저 이 산물을 몸에 넣어주고 포스트바이러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프리와 프로를 다시 내가 넣어주면 내 몸이 즉시 에너지를 얻고 밖에서 유해균이 왔어도 대응을 하면서 또 프리와 프로가 다시 포스트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속적인 선순환입니다. 포스트바이러스가 먼저 도움을 주고 몸에서 그 대응 물질들을 직접 가지고 바로 활동을 시작하고, 그러는 중에 프리와 프로가 계속해서 새로운 포스트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내 몸은 튼튼하게 지켜지는 거고요. 여기 다시 정리되어 있어요. 먹이, 유익균, 그리고 둘이 합해서 만들어낸 산물, 요게 내 몸을 지키는 거고,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장 건강, 면역력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장 건강이 그러면 면역과 성장과 두뇌로 연결되는 세 가지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강한 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벽을 튼튼히 하면서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익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면역 항체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외부에서 나쁜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수문을 세우고 방패를 쳐서 막는 거예요. 장 방어막이 튼튼해지면 장누수도 안 생기고요. 그러면서 전신염증이라든지 각종 질환이 다 예방이 되겠죠. 유익균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추럴 킬러 세포들이 내 몸에 나쁜 세포, 변이 된 세포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장 환경이 면역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준다. 70%까지 장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장 공장에서 면역 세포라는 생산물을 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 누수가 생기면 이 장벽이 손상되니까 유해 물질은 쉽게 들어오고 온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질환을 심각하게 유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키성장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당연히 영양소의 흡수가 좋아야 키를 크게 하는 영양소도 잘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칼슘, 아연, 비타민 D, 단백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키를 크게 하는데 장이 안 좋아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거 먹어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되는 거잖아요. 유익균이 많으면 더군다나 성장 인자가 잘 분비돼서요. 성장판도 자극하고 세포 성장을 도와서 키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영양소가 잘 흡수돼서 먹은 것들이 힘을 발휘해서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게 잘 키워질 수 있도록 또 그 어떤 자극 물질까지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유익균이. 성장판을 자극하는 물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호르몬도 내놓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성장 호르몬까지도 장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만성 염증이 있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키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염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 키가 크기 어렵다는 거죠. 사실 장에 염증이 있으면 장염만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염증들이 동반되는데 이런 것들이 키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를 잘 시키고 성장 호르몬도 잘 분비하게 하는 핵심이라는 거. 세 번째, 장 건강이 뇌 기능으로 연결되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뇌에 있는 호르몬들을 다 장에서 만들어내요. 보세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90%가 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가 안정되고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없을 텐데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는 애들은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거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도파민, 동기부여를 하고 아이들을 의욕 넘치게 하는 이 호르몬, 집중력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은 안 생겨요. 장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ADHD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면서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집중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뇌의 브레이크 시스템이라 그랬어요. 아이가 막 욱하는 거, 그 다음에 막 불안한 거, 과잉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잠재워주고 안정시키는 호르몬이 가바인데요. 이것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장이 좋으면 행복하고 아이가 의욕도 충만하고 그리고 행동의 절제도 잘 시킬 수 있겠죠.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에 염증도 낍니다. 혈류를 통해서 뇌까지 염증이 가는 거예요. 반대로 장이 건강하면 뇌의 염증도 차단하겠죠. 그리고 단수의 지방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익균이 만드는 뇌 보호 물질도 잘 만들어내야만 뇌도 보호하고 뇌 보호막도 형성하고 신경의 염증을 억제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것들도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억력, 집중력,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장이 제2의 뇌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과 뇌의 직통 고속도로예요. 얘네들이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장에서 뇌로 80% 신호 전달을 하고 뇌에서 장으로 20% 신호 전달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 있어야 내 몸의 모든 소통이 원활한데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고속도로가 아주 심한 교통체증으로 신호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장 상태가 뇌의 기분을 결정해요. 배가 아파. 그러면 뇌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나의 모든 기분도 안 좋고 염증, 면역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장은 제2의 뇌고요. 유익균이 풍부한 아이는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학습 능력도 올라가요. 그래서 실시간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유익균이 뇌 건강의 핵심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공기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몸에 신생아는 90%, 뭐, 유아나 청소년은 그래도 한 80%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또 수분을 통해서 또 이동이 되겠죠. 당연히 혈액을 통해서 이동되니까요. 체내 수분이 1%만 부족해도 집중력, 인지력이 저하되고 2% 부족하면 세포의 이동 능력, 혈액을 통해서 이동되는 면역세포의 이동 능력이 30%가 저하가 되고 코, 입, 장의 점막이 건조해져요. 아까 점막은 선천성 면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허물어지고 뚫리면서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지고 또 장내 점막이 부족하면 유익균이 잘 못 자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경우 내 체중이 30kg다. 그럼 하루에 적어도 900ml, 1000ml, 900ml에서 1200ml의 물은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면역을 살리는 좋은 물은 따로 있어요. 야갈칼이 pH 레벨 7.5에서 8.5 정도 권장하고요. 당연히 물은 영양소입니다. 물이 영양이 없으면 물의 가치가 없어요. 마그네슘, 칼슘을 함유한 미네랄 워터를 아이들이 마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펌프 물을 마신 아이들이 도시에서 역삼투압 물을 마신 아이들보다 훨씬 면역력이 좋고 칼슘, 마그네슘 함유량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검사했을 때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수기는요, 아무 정수기나 쓰시면 소용이 없고 무늬만 정수기여도 안 되고 중금속은 물론 염소와 불소와 미세 플라스틱과 의약품 잔여물까지 다 거를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하루 8잔은요, 몸무게 120파운드까지예요. 몸무게가 120파운드를 넘어가면 혈액량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더 드셔야 돼요. 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연히 물 먼저 한 잔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페인 같은 것들은 오히려 수분 배출하는 거 알고 계시죠? 탄산음료, 주스, 이온 음료 좋은 줄 알고 먹이시는데요. 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미네랄 워터 충분히 마시게 해야 되고요. 공기도 놀라워요. 사실 물 마시는 것에 훨씬 더 많은 20배인가요? 그 정도를 공기로 마신다고 하거든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폐에 깊숙이 침투되면서 혈류로 들어가고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죠.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장점막이 손상되고 염증, 장점막 손상 계속 같은 그 단위로 두고 보셔야 돼요. 염증, 장점막 손상 혹은 장점막 손상, 염증 다 같은 얘기예요. 아이들의 폐는 성숙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튼튼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아요. 우리가 실내에서 새 가구 벽지, 뭐 세제, 페인트, 아이를 방에 가구 하나만 바꿔줘도, 액자 하나만 새로 들어와도, 의자가 낡아서 새 걸로 바꿔줘도 다 여기서 환경 호르몬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펫이나 이불, 베개도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교체해 주셔야 되고요. 자주 빨고 뭐 버리고 해야 되더라고요. 애완동물 있는 집들은 특히 그렇게 예뻐라 하는 강아지 고양이한테서 털과 비듬이 알러지 유발물질 된다는 거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중요하죠. 그런데 공기청정기도 고르는 수준이 물 고르는 거, 정수기 고르는 것처럼 헤파 필터의 성능을 보고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VOC라든지 냄새 같은 것들을 잘 흡착해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지 기준으로 두셔야 되고 아이 방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저렴한 투자입니다. 병원비 들어갈 거 생각해 보시면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청정기는 있는데 아까워서 필터 교체를 못한대요. 뭐가 아깝죠? 저는 필터에 들어가는 돈보다 우리 아이 몸이 더 아깝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서 줄이고 아이 방에 공기청정기 수시로 감시해요. 빨간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계절별 면역관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팁으로 삼기만 하세요. 봄에는 꽃가루와 미세먼지, 그래서 외출 후에 씻고 코 세척까지 하면 좋아요. 그리고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비타민C랑 징크 같은 것들 강화해주면 좋죠. 환절기 면역에 비타민 D 같은 것들 수시로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실내 환기는 하지 마세요. 꽃가루 시즌에는 이것도 제가 나중에 고쳐야겠는데요. 공기청정기를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장염, 식중독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씻어야 되고 제가 많은 집들을 방문해 보잖아요. 아이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냥 바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여는 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가 화장실을 써요. 방금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 씻는 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나와요. 그러면 제가 남의 집 애인데도 어머 누구야 손 씻어야지. 비누로 깨끗이 오래오래 씻고 와서 이모한테 손에서 비누 냄새 나는지 맡게 해줘.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손 씻는 교육이 안 돼 있더라고요. 가정마다. 이거는 진짜 엄마들 책임. 그리고
땀으로 손실된 영양소들을 비타민으로 적극 보충해 주셔야 되고 물 많이 마셔야 되죠. 가을은 환절기가 시작되고 또 비타민 D, 햇빛 노출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막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들 챙기셔야 되고요. 겨울은 감기와 독감 시즌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면역력 올려야겠죠.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려요. 그래서 공기청정기와 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겨울이고요. 뭐 사실 사계절 다 중요하죠. 그래서 면역 비타민들도 챙기셔야 되는데 제가 실제 도움이 되는 식생활과 제가 했던 방법들 좀 나눠드리고 마칠게요. 이런 것들을 먹으래요. 이 중에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거 몇 개나 있나 보세요. 먹기는 먹어요. 이 정도로 안 돼요. 엄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15접시의 야채를 먹으라는데 불가능하죠. 이쪽은 그래서 저는 식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조제를 선택했고요. 피해야 될 식품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켓에 파는 주스 같은 거 사주지 마시고 설탕 과자 안 되고요. 튀김 트랜스 지방, 그다음에 가공육 피하셔야 되고 탄산음료랑 시중에 파는 카페인 범벅인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생활 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토양의 미네랄이 너무 고갈되어 있고요. 초가공식품, 아까 말씀드린 것들,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가 범람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음식으로 안 되고 비타민 D도 모자르고 아이들 장 건강 때문에 흡수율에도 한계가 있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요즘 애들은요, 좋은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영양을 또 손실시키죠. 그리고 유전적으로 또 대사 능력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 식구 4명이 같은 밥상을 차려 먹어도요. 엄마, 아빠, 딸, 아들이 흡수하는 영양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을 뉴트릴라이트와 아메이의 홈테크 제품들로 건강하게 키웠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저희 애들이 왜 유명하냐면 1년 내내 한 번도 감기도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장염도 안 걸리고 항생제도 안 먹고 심지어 네오스포린 한 번을 안 바르고 그렇게 키웠어요. 1년에 한 번 레귤러 체크업과 2번 덴탈 클리닝 외에는 딸은 대학교 4학년, 아들은 지금 이제 12학년 졸업하는데 한 번도 병원에 안 가고 2아이를 키웠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저는 또 그만큼 어떤 알려는 노력을 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애들 어릴 때 이렇게 종합 비타민 먹였어요. 그리고 DHA 젤리를 정말 나중에 아이들 학원비를 내가 선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먹였어요. 제가 영재교육원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요. 노력은 그 다음이더라고요. 일단은 두뇌 용량이 받쳐줘야 돼요. 두뇌 용량이 받쳐주면 뭘 해도 잘해.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요리를 해도 뭘 해도 잘하고 언어 능력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에 목숨 거신 엄마들은 제발 DHA 용량의 목숨을 먼저 거시고 그 다음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염증과 ADHD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아기들일 경우에는 선천면역 그리고 생후 1000일 동안 이 면역을 집중해서 키워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신생아부터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비타민 C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D와 징크와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4-in-1 키즈 유산균 파우더 이런 것들도 꼬박꼬박 챙겨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키 성장해야 되고 또 아이들 정서 안정과 면역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 되니까 비타민 D와 칼슘도 너무 중요하죠. 저는 아이들 아침 식사에 목숨 거는 엄마입니다. 밥 짓고 국 끓이지 않아요. 빵 굽지 않고요. 떡 찌지 않아요. 저는 아침에 이 1, 2, 3, 4, 5, 6 저는 7번까지 넣지만 아이들은 6번까지 이 쉐이크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프리, 프로, 포스트 바이오릭스를 3-in-1으로 이 6번에는요. 프리 앤 포스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프로는 5번입니다. 두 개를 같이 먹을 때 3-in-1으로 포스트 바이오릭스 먼저 넣어줘서 일하게 하는 동안에 프리와 프로가 다시 합작으로 계속해서 포스트라는 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면역 장벽이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면역 장벽에는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내 그 미생물 숲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살려면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켓에서 사지도 보지도 못하고 혹시 사도 애들이 먹지도 않는 슈퍼 그린들과 슈퍼 베리들을 이렇게 파우더로 먹일 수 있다면 너무 쉽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 안에 영양소들이 이렇게 많고요. 이게 제 아침 식사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먹고 더 먹을 때도 있어요. 500ml 정도의 쉐이크와 이 한 25알 한 줌의 영양제를 저도 먹고 남편도 먹고 저희 아이들도 먹으면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지금 새로 나온 파이버와 또 지금 저희 회사 제품 중에서 가장 또 베스트셀러 제품 중에 하나인 그 살아서 장까지 가는 것을 개런티하는 프로바이오릭스와 그리고 프리바이오릭스도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 물이나 말고 170가지 신종오염물질과 미세 플라스틱과 가장 무서운 의약품 잔여물,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들이 우리 아이와 내 가족의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꼼꼼하게 거르는 정수기로 물도 마시면 당연히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무늬만 공기청정기 말고요. 진짜 바이러스, 박테리아 거를 수 있는 거, 환경호르몬 거를 수 있는 거, 아이 방에 24시간 틀어놓는 것이 가장 쉽고 저렴한 선택이죠. 왜냐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 아이들의 폐와 면역을 공격하니까요. 여기 보시면 일반 공기청정기보다 걸을 수 있는 입자가 굉장히 헤파 필터지만 사실 울파 이상의 레벨을 갖고 있는 청정기예요. 다른 거하고 비교해보면 선택이 너무 쉽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웨이 그리고 LG 걸을 수 있는 트리거가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메이 공기청정기 이렇게 많은 항목들에 12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거르니까요. 그래서 실천 체크리스트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면 면역과 장 건강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쉐이크 챙기고 그 다음에 감기 걸려도 항생제는 아니다. 이게 내가 항생제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야 되고요. 물과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물 많이 마시게. 깨끗한 미네랄 워터, 그리고 아이 방의 공기청정기는 항상 가동시키고 잠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주말에도 수면 시간이 일정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이 풍부한 아침 식사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리고 멀티비타민이라든지 면역 보충 비타민과 장 건강 챙겨주셔야 되고요. 충분한 식물성 단백질. 결국은 쉐이크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뇌 영양 공급 영양까지 그 영양제까지 잘 챙기시면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인데요. 체질 개선은 입맛 개선부터입니다. 제가 이거는 좀 얼굴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항목. 자, 체질 개선은요, 입맛 개선부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금붕어한테는 금붕어 먹이를 주고, 강아지한테는 강아지 먹이를 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체질을 개선하려면 아이들 입에 좋은 게 아니라 장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를 먹여야 된다고 제가 주변 엄마들에게 계속 교육하거든요. 애들이 먹기 싫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유아일 경우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예를 들어 브로콜리 먹기 싫어 이러잖아요. 이거는 너 몸에 쉐이크 먹기 싫어 이러면 이거는 우리 지안이 몸에 슈퍼 히어로의 먹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건 슈퍼 히어로의 먹이가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막 사탕, 소세지, 과자를 찾아요. 이거는 네 몸에 악당을 키우는 먹이인데 그러면 애들은 안 먹어요. 아주 쉬운 개념을 심어주시라는 거예요. 네 뱃속에 지금 악당을 키워서 너를 공격하게 할래? 아니면 너를 지켜주는 슈퍼 히어로를 키울래? 그러니까 입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걸 먹이는 거. 요렇게 개념을 잡아주셔서 쉐이크를 쪽쪽 빨아먹게 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보다 쉬운 선택은 없습니다. 저희 이제 가까이 사는 저희 비즈니스 팀 그리고 저희 아는 뭐 동생들은요. 이 아침 식사 쉐이크를 안 먹는 집이 없고 저한테 너무 고마워해요. 언니 덕분에 이제 아침마다 애들 밥 줄 때 퀼티 필링을 벗었고 아이들은 너무 쉽게 먹고 처음에 안 먹을 때 교육 하나 잘 시켰더니 그 다음에는 알아서 잘 먹고 이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요?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먹던 습관이 지금까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어서 부실하냐? 넘치는 영양이에요. 솔직히 아침에 쉐이크 먹고 점심에 뷔페 가요? 아침이 더 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아이들에게 개념을 심어주고 아침 식사 쉐이크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장 건강, 내 몸의 슈퍼 히어로를 키우는 먹이를 줄 것이냐. 체질 개선은 입맛 개선부터예요. 어릴 때 골골거리는 허약 체질에 사춘기 때는 염증 체질에 청년기가 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30대 때는 난임 체질에 40대가 되면은 대사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체질에
이제 50대 이상을 가면은 완전히 뭐 여기저기 아픈 염증 체질. 이렇게 갈 거 아니라면 정말 입맛부터 바꾸셔서 체질 개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엄마의 오너십입니다. 엄마의 리더십이죠. 이 엄마가 아무 걸 몰라. 그리고 엄마는 아무거나 먹어. 엄마는 테레비 보면서 애한텐 공부해라. 이런 리더십은 없잖아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도 음식 가리지 마시고 나는 탄수화물 중독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 몸을 내가 알고 내가 알아야 할 바를 알면서 먼저 실천할 때에 내 아이들에게도 리더십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이에게 오너십을 주셔야 되는데요. 엄마 말만 듣고 따라오는 애들은 엄마 눈만 없으면 딴 걸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오너십을 길러주셔야 돼요. 저희 애들은 그 어릴 때도 할로윈 이런 거 이제 교회에서 뭐 할렐루야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사탕을 이만큼 받아와요. 그러면 그거는 그 중에서 한 개만 먹고 나머지는 놀다가 버리는 걸로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면 얘는 네 몸에 악당에게 먹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개념이 심어지면 엄마 눈을 피해서 몰래 먹고 엄마 눈을 피해서 몰래 나쁜 짓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기준을 세워주시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립과 독립을 시키는 것이 최종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어떤 아이들의 행동 기준이든 아니면은 식생활 기준이든 습관의 기준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이것을 엄마가 먼저 실천하면서 가족이 함께 나아갈 때에 진짜 서로서로 아파서 걱정하지 않는 그런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애들 입맛 교육 시킬 때 혹독하게 했어요.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잘 먹는 거 주고 싶죠.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보면 이쁘죠. 하지만 어떻게 했냐면 그런 생각했어요. 제 나이 70에 나는 너무 건강한데 우리 아들은 40인데 그날 아침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저 지금 수술 들어가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그래, 내가 주지 말자.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참아야 돼. 우리 딸이 약과를 좋아하는데 제가 마켓에 갔다가 약과를 담았다가 한 바퀴 돌고 빼고 다시 한 바퀴 돌고 와서 한 번 먹는 거 괜찮지 않을까? 도로 담았다가 다시 그걸 담아서 계산대까지 왔다가 내가 지금 애한테 뭘 먹이려는 거야? 그리고 도로 빼고 이랬거든요. 이 싸움을 엄마가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지 마시고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가족이 함께 노력해서 진짜 우리 모두가 그런 건강의 전도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